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 출신의 대학생 브루노라고 합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저는 한국의 발전사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는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도둑질은 꼭 중국인들을 보는 것 같다며 학을 떼고 마는데요. 전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 강국이자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공부는 없겠다 싶어서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에 도전해 보게 됐습니다. 마침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기에 이건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저는 분명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에 지원했는데 학교 측의 실수로 중국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고도 모든 과정은 컴퓨터가 아닌 수기로 처리하므로 서류를 처리하면서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핑계를 댈 뿐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국가 아니냐며 그냥 아무데나 가라는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포르투갈에서는 매우 중요한 작업조차도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저는 포르투갈의 기술 문제 때문에 억지로 중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왕 중국에 온 김에 알찬 경험들을 하고 돌아가자고 다짐했는데요. 중국은 다양한 유적지와 문화재들로 가득하다고 들었기에 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은 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에 오자마자 굉장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유적지라고 있는 건 관리가 매우 안 되어 있어서 낙서나 훼손 등의 문제로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심지어 저는 중국의 전통시장에서도 매우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해야 했는데요. 중국 상인들은 불친절하고 경계심이 극도로 심했거든요. 그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했을 뿐더러 오랫동안 눈으로만 봐도 저를 도둑 취급하며 뭘 그렇게 빤히 보냐는 듯 노려보더라고요. 도대체 물건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매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들의 이러한 병적인 경계심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중국에서는 도둑질이나 소매치기 같은 경범죄가 판을 치고 있고 이들의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자연스레 남을 의심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도둑질 문화를 잘 보여주던 중국 학교의 기숙사에서는 거의 생존 게임을 하듯 학생들끼리 서로의 물건을 훔침으로써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기숙사 입관 시에 아무런 물건들도 가져오지 않았고 그저 남의 물건을 당연하다는 듯이 훔쳐서 사용할 뿐이었으며 그 훔친 물건도 곧 다른 학생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중국에서는 물건만 그대로일 뿐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는 진풍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의 분위기에 학을 떼버렸고 제 물건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두 눈을 부릅뜨고 다니느라 신경쇠약까지 걸렸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지옥같은 중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포르투갈로 귀국했는데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저번 실수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어디로 교환학생을 가든 최우선 순위의 순번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아시아에 대한 많은 실망을 하게 된 저였지만 그래도 뭔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혹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주저없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였는데요. 확실히 중국에 비해서는 문화재나 유적지의 숫자가 적긴 했지만 그래도 매우 훌륭한 보존 상태를 자랑해서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유적지 한 번 가려면 수시간은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도시 곳곳의 궁궐이나 사찰들이 즐비해서 접근성이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만져보고 입어보기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외 가판대들까지 즐비해 있음에도 한국인들은 손만 가져다 대면 훔칠 수 있는 이러한 야외 가판대를 보고도 절대로 물건을 훔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역시나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인들 그 자체였어요. 저는 기숙사 입관 및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원래 일정보다 빨리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저를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대해주더라고요. 이들은 제가 기숙사에 처음 왔으니 환영 파티를 해야 한다면서 첫날부터 저를 술집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술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포르투갈인들보다도 훨씬 술을 좋아하는지 술집은 아직 개강 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친구가 북적이는 술집에서 주변 눈치를 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갑자기 술집에 비치된 냉장고에서 몰래 소주 2병을 꺼내서 가져왔거든요. 저는 그의 행동에 엄청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첫인상이 좋던 한국이었지만
결국 한국인들도 중국인들처럼 도둑질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그저 틈이 보이면 훔쳐댈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러한 상황에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도둑질을 하는 중국인 기숙사생에게 항의를 했다가 이건 훔치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거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빌려 쓰는 게 당연한 건데 뭔데 중국인을 가르치려 드냐며 집단 폭행을 당할 뻔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면 괜히 지적을 했다가 큰일이 벌어질 게 분명했죠. 그렇게 곧 안주라고 불리는 음식이 나왔고 저는 한국의 푸짐한 안주를 먹으며 애써 지난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훔친 소주를 전부 비우자 이번에는 다른 한국인 친구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냉장고에서 또 다른 소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나 주인은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고 저는 자신의 물건이 털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요리를 만드시는 아주머니 사장님에게 엄청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를 본 다른 한국인 손님들도 덩달아 멋대로 소주를 냉장고에서 꺼내가며 단체로 약탈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테이블을 내리치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용기가 생긴 저는 당장 도적질을 멈추라며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러자 그렇게나 소란스러웠던 술집은 일순간 조용해졌는데요. 그리고 제 옆에 있던 한국인 친구들은 매우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는데 이들은 이내 박장대소를 하며 지금 제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건네더라고요. 제가 어리둥절한 채 친구들을 쳐다보고 있자 이내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란 얼굴로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매우 당황했는데 친구들은 주인 아주머니께 상황을 설명해주는 듯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고 이내 아주머니는 친구들의 휴대폰 번역기를 사용해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씀을 건네기 시작하셨어요. 이곳의 친절한 학생들은 저를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아무래도 대학 가다 보니 저는 돈 없는 학생들에게 저렴한 안주를 제공해주기 위해 마진을 매우 낮춰서 영업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고 혼자 일하느라 술을 늦게 가져다 줄 때가 많죠. 학생들은 이런 저를 돕고자 자신들이 알아서 술을 가져간 뒤 제게 술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해 준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너지 나간 채 허공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에 저렴한 가격의 안주를 판매하고 학생들은 그런 아주머니를 돕기 위해 일일 직원이 되어 아주머니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니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는 도저히 말이 안 돼 보였거든요. 사실 이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라서 더욱 놀라기도 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있었을 때는 물컵 하나, 숟가락 하나마저도 주인의 허락 없이 멋대로 가져가면 안 됐거든요. 실제로 중국의 한 식당에서 제게 음식만 가져다 주고 식기류를 안 가져다 주길래 주인에게 식기류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인은 바쁜지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방 바로 앞에 놓인 식기류를 가져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던 중국인 식당 주인은 제가 식기류를 집자마자 노려보더니 이내 저보고 도둑놈이라며 고함을 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식당의 식기류나 물컵 그리고 장식품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하기에 식당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절대로 뭔가를 만져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니 저는 이 나라를 의심한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을 정도로 한국의 문화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중국이야 정도가 심하긴 하지만 포르투갈에서도 관광지, 주변에 외국인들이 찾는 곳이 아닌 현지인들만 가는 곳에서는 메뉴 하나를 주문할 때마다 무조건 선결제를 해야 해서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한국의 술집에서 소주를 3병씩이나 마셨고 그렇게 얼큰하게 취한 채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와 친구들이 한국어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고 한국인 친구는 제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마신 술을 계산서에 등록하지 못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소주 몇 병을 마셨는지 물어보시네. 아니 어떻게 아주머니는 자신이 직접 빈 술병의 개수를 확인해보는 게 아닌 손님들을 믿고 그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친구들도 마신 술병의 개수를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 놀라기도 지쳐서 그저 머리를 감싸 쥔 채 술집에서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은 기숙사 식당에 가서 해장이나 하자며 저를 식당으로 끌고 갔는데요. 그런데 저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보게 된 장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렸죠.
왜냐하면 조식의 가격이 1,000원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할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한 포르투갈에서도 이런 파격적인 가격은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매우 놀란 눈으로 한국인 친구들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는데요.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돈이 부족한 대학생들과 근처 주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도저히 말이 안 되어 보이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포르투갈에서는 어려워진 전 세계의 경제 상황에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 놀라기도 지쳐서 그저 머리를 감싸쥔 채 술집에서 나올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어서 높은 물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 또한 이러한 위기에 함께 휩쓸린 건 예외가 아닐 텐데도 아직도 끄떡없이 사람들의 복지에 신경 쓰고 있다니 한국은 매우 탄탄한 경제 구조와 유럽 웬만한 국가들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의 매우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같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학생 식당은 셀프 바라는 시스템까지 이용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반찬들을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이러한 뷔페식 형태의 식당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몰래 음식들을 주머니나 일회용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포르투갈의 뷔페식의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음식을 훔쳐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은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해 놓고 있기까지 하죠. 그러나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과 시민의식은 정말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저렴하지만 높은 퀄리티의 식사를 사진 촬영해서 포르투갈에 있는 제 대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이들은 웬 호텔을 갔냐며 이 정도 퀄리티의 식사가 대학교에서 제공될 리도 없고 가격도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떨이로 파는 거 아니냐는 다소 한심스러운 반응까지 보이더라고요. 한국은 그야말로 포르투갈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선진적인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친구들은 제게 기숙사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겠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둘러보게 된 학교 기숙사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기숙사 샤워장이나 세탁실부터가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달랐는데요. 샤워장에는 무료 공용 세면 도구함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따로 비품을 구매할 필요조차 없었고 세탁방에는 세제와 섬유 유연제도 공용 비품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세탁실 옆에 빨래 건조대에는 많은 학생들의 빨래들이 건조되고 있는 걸로 보아 한국에는 도둑 따위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도 문제 때문에 이러한 공용 비품은 정말 기대조차 할 수 없고 빨래 도둑들이 들끓고 있어서 공용 건조대를 사용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기숙사 방 내부에 건조하는 빨래들도 몰래 훔쳐가고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훔쳐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원래 주인과의 주먹 다짐이 학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따라서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국인들처럼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유지가 가능한 특별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일렀어요. 며칠 후 학교 수강신청 날짜가 다가왔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한국 대학교의 수강신청은 전부 PC나 스마트폰으로 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이건 수강신청 날이 다가오기 며칠 전부터 행정실 건물에서 노숙을 하며 줄을 선 뒤 일일이 수기로 강의를 선택해야 하는 포르투갈의 대학교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아직도 수강신청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수강신청 날 직전에는 새치기 및 행정실 앞에서 노숙을 하는 학생들의 텐트를 털어가는 범죄 무리까지 들끓으며 학교는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리죠. 심지어 포르투갈에는 돈을 받고 수강신청줄을 대신 서주는 전문 직업과 경쟁자가 제대로 된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줄을 이탈하게끔 하는 범죄 조직까지 존재하는데 이건 한국처럼 디지털화를 해놓지 못한 포르투갈이 감내해야 할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의 이러한 선진화된 시스템에 마냥 감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친구들에게 한국의 모습에 대해 항상 놀라는 반응만 보였기에 이번마저 놀란다면 뭔가 포르투갈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후진국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따라서 한국 대학교의 수강신청 전산화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수강신청을 하냐며 따지기 시작했죠. 실제로 포르투갈은 PC 및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직도 현저히 낮거든요. 그러자 한국인 친구는 제 말에 콧방귀도 안 끼더니
이내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거의 100%에 가깝고 PC의 경우에는 가구당 2대 이상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놀라운 말을 건네더라고요. 포르투갈에서는 컴퓨터를 구매해도 인터넷 보급이 형편없어서 애초에 사용조차 못하는 게 현실인데 저는 이러한 놀라운 격차에 혀를 내두르고 그저 비판적인 척하는 연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은 제게 노트북이 없지 않냐며 한국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노트북이나 필기용 태블릿 PC까지 빌려주고 있다고 말해줬는데요. 그렇게 저는 노트북을 대여해서 기숙사 방 안에서 수강 신청을 완료하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포르투갈이 따라하기엔 너무나도 머나먼 존재가 되어버린 모양이었고 그러한 격차는 점점 더 커지기만 할 뿐인데요. 저는 한국의 경제 모델을 배워서 포르투갈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지만 결국 현대사회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원시인처럼 그저 한국의 기술에 감탄만 하며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